그 월급에 잠이 와? 예,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뭐죠 이게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예, 이창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꼰대가 어디 갔어요? 중간에 바빠서 빠져서 저 혼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4강째죠? 이제 4강째인데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또 유익하다 이런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사님이 근데 궁금한 게, 이런 그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얻게 된 계기가 있으신 것 같으신데, 물론 그 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기업 비서실에 있으시면서 그에 대한 자산 관리의 노하우를 좀 배우신 걸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좀 이런 쪽으로 깊게 좀 공부를 하신 뭐 계기라든지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예, 사실은 그 전에 네.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네네.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그 대학원 선배들하고 그 주식 투자 동호회를 하게 됐어요. 동호회? 네네. 예, 그때부터 이제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서, 네. 사실 제가 주식을 직접 투자하고 주식에 관심을 가진 거가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30년? 예, 30년 가까이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대학교 때 선배들하고 그때는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네. 이제 모의 투자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첫 번째 계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계기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공무원을 하셨거든요. 네, 공무원을 하셨는데 아주 그냥 꼭 막힌 그런 그 교과서적인 공무원을 하시다 보니까, 네. 저희가 그 삼남이녀 오형제인데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 부에 대한 열망이 강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지금 이 체제에서 부를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월급 가지고 큰 부를 뭐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은 이 나쁜 짓 하면 되죠. 나쁜 짓 하고 싶지는 않고, 네네. 그래서 큰 부에 대한 열망, 그게 또 한편으로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네. 이게 이제 이런 경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또 작용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건 또 저의 이제 개인적인 또 이제 성향인데요. 네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적인 그런 이제 뭐 허영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를 채워가는 거, 그러니까 지적인 욕구를 갈망을 채워가는 거,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제가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비서실에 있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께 뭐 정리해서 브리핑하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르쳐주면서 공부하는 거, 강의하면서 공부하는 게 그렇죠. 제일 오랫동안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예, 많이들 그렇게 하시고 계시죠. 예. 멋지시네요. 그래서 저도 보면 여기 업에 있으면서, 그리고 고객분들 자산을 관리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뭐 인사이트를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제가 옆에서 이사님을 지켜보면, 내공이 굉장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리고, 그 청취자분들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금융권에 있는 분들이랑 접근 자체가 많이 틀리세요. 단편적인 현상에 대한 그 어나운스가 아니라, 과거 역사부터, 그리고 원리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총망라하시면서 강의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주시죠. 네. 예. 예, 제가 오늘 이제 네 번째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드렸던 내용들은 네. 변화와 적응. 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그래서 변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 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신자유주의는 끝났다. 네. 레버리지 투자 방식에서
디레버리지 투자 방식으로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러면은 그 변화에 적응하는 디레버리지와 관련된 그런 변화의 내용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이제 말씀드렸듯이요. 그 어떤 경제의 이 철학이 자리를 잡으면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20년에서 3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2007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불과 한 6, 7년 정도밖에 케인즈의 수성자본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네.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는 상당 기간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아무리 우리가 좀 짧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한 15년 내외 정도는 저성장 불가피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저성장이 뭐 몇 년만 버티면은 끝나는 그런 이 변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견디고 버티고 근데 이런 저성장 기조가 앞으로 상당 기간 더 지속된다고 하면은 견디는 전략보다는 우리는 체질 변화를 지향을 해야 돼요. 그 체질 변화의 첫 번째는 레버리지, 대출 일으켜서 투자하던 방식을 지양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캐피탈 게인을 얻는 투자 방식에서 인컴 게인을 얻는 투자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좀 더 자세한 거는 뒷부분에 제가 네. 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야, 우리 이사님은 참 용어를, 전문적인 용어를 잘 쓰신 것 같아요. 저희는 예. 그런 용어 잘 안 쓰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별 말씀을요. 예. 많이 배우고 있고, 계기는 것보다는 일단 변화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저상장 기도는 일시적인 게 아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네. 피델리티의 창업자 에드워드 존슨 2세가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악이 멈추면 그 음악은 잊어라. 근데 이런 문구를 다 어디서 따세요? 예. 야, 이거 좋네. 예, 네. 책 읽다가 네. 좋은 글귀 있으면 나중에 써먹으려고 메모해둡니다. 메모했다가 다음에 강의 만드실 때 쓰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야, 대단하시다. 예, 에드워드 존슨 2세가 음악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파티에 그 음악을 잊지 못하고 네. 혼자서 미친놈처럼 그 음악에 춤을 추면은 그거는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죠? 예. 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신자유주의. 예. 예. 신자유주의의 음악은 지금 멈췄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신자유주의의 그런 투자 방식을 우리가 고수한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은 진짜 미친 사람이 됩니다. 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면, 신자유주의라는 부분이 1강부터 들으셔야 돼요. 갑자기 이제, 최근 방송 들으신 분들 이해가 안 될 수 있으신데, 1강부터 오디오 파일보다는 강의안이 올라와 있으니까, 비디오 파일로, 청취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해주십시오. 그래서 음악을 잊고 이제는 새로운 그런 이 변화를 이제 적응을 해야 된다. 네. 예, 보면요. 그 변화의 핵심이 정보 해석 능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예, 지금 1, 2, 3강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었고 오늘도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향후에도 이 부분을 강조할 내용이요. 네.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이제는 뭐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글자를 해석하는 게 이 세종대왕께서 아주 이 과학적인 글을 발명을 해주셔서 아마 99.99%는 우리는 다 이제 글을 해석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네. 그 글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그렇지. 그게 중요하지. 정보 문맹자들은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보 문맹자. 예. 그걸 또 그렇게 해석하시는구나. 예, 제가 상당히 그 명문대학을 나오신 분들 네. 또는 뭐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런 경제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분들이 정보 문맹자들구나라고 하는 걸 가끔가다 느끼게 되거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글을 못 읽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지. 정보 해석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이 정보 해석 능력이 우리 자산의 미래의 크기를 결정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 근데 저희가 방송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넘쳐나잖아. 예. 금융권에서. 여의도에서 맨날
좋다고 해. 보고서는 항상 사라, 좋다, 간다. 그래, 간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보는 넘쳐나는데, 그 정보에서 올바른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고 능력, 그리고 그걸 통해서 투자에 대한 해안을 해드는 능력,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하는 목적도 좀 금융권에 속지 말고, 좀 제대로 된 정보들 가지고 좀 알자, 이런 취지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이어해 주시죠. 예. 네. 그래서 이 정보 해석 능력이 결국은 우리가 팩트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키워가는 능력입니다. 네. 팩트를 보면서 인사이트를 키워가는 능력이 정보 해석 능력의 핵심이고요. 네. 그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 저축하는 것보다, 투자하는 것보다, 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동양 회사채. 네. 내가 열심히 저축을 해서 좋다라고 해서 샀는데, 거기 아주 보고서들 한 권씩 줬었죠. 그렇죠. 네. 보고서 다 드렸고, 읽었습니다. 네. 라고 사인했기 때문에 동의한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나의 자산에 상당한 훼손을 가지고 온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경우들도 제 고객분 중에서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정보 해석 능력의 핵심이 뭐냐, 경쟁력이 뭐냐,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근간이 뭐냐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거거든요. 네. 바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주 정몽구 회장이나 네. 또는 이건희 회장처럼 큰 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돈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고 싶은 마음은 다들 가지고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경제의 근간적인 그런 시스템이 뭐냐, 네. 이거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는 지금 봉건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도 않고요. 네. 공산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도 않고 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놈이 뭐냐? 네. 그리고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놈은 도대체 어떤 쳇바퀴를 가지고 돌아가느냐? 이런 작동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그런 미국의 자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자본주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거가 향후에 제가 계속 이제 강조 드리면서 진행될 내용일 텐데요. 팩트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키워가는 정보 해석 능력을 키우는 그런 노력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청취자들 분들께서 다 책방에 가서 경제학 원론책 사다가 600페이지, 700페이지 되는 그런 책을 읽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네.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팩트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키우는 훈련을 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교보제가 저는 경제신문이라고 그렇게 이제 체득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신문이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저널리즘의 한계들을 극복을 해가면서 어떻게 팩트를 가지고 인사이트를 키워갈 거냐, 이게 이제 경제신문 제대로 읽기, 요거를 제일 먼저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그걸 따로 나중에 이걸 정리해 주실 거예요? 아니시면 좀 신문 제대로 읽는 방법을 좀 알려주실 겁니까? 예, 나중에 따로 한번 나중에 따로? 따로 한번 이것도 네. 시간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 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뉴스레터 신청이 있어요. 거기다가 간략하게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매주 기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편집해서 보내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분들은 메모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자본주의 작동 원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은요. 네. 돈의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금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리. 예. 그래서 돈의 절대적인 가치인 금리가 도대체 어떻게 메커니즘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금리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네네. 그리고 이 금리는 또 향후에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네네. 이런 금리에 대한 이해가 그 돈의 절대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핵심이고요. 네. 그리고 금리와 채권은 서로 같이 이렇게 붙어서 가게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네. 채권하면은 아주 돈 많은 사람들, 큰 금융기관들만 투자하는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채권이 의외로 우리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품의
아주 가까이 있고 나도 모르게 지금 채권을 사고 판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모든 자산의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게 채권에 의해서 또 결정이 돼요. 네. 예, 그래서 금리와 채권에 대한 이해, 요것도 제가 따로 한번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네. 자본주의 작동 원리에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네. 환율은 돈의 상대적인 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네. 돈의 상대적인 가치. 우리는 97년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98억 달러의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외환시장을 완전히 개방을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외환시장에 대한 메커니즘의 이해, 그 다음에 환율의 종류와 환율의 그런 이 구성 내역에 대한 이해들, 이것도 돈의 상대적인 가치의 이해가 내가 여행 갈 때 달러 환전하는 거 말고 나하고 환율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이 환율이 우리나라의 채권의 가격을 움직이고 우리나라의 그렇지. 부동산의 가격을 움직이고 우리나라의 주식의 가격을 움직이고 네. 결국은 또 이게 우리나라의 물가를 움직여서 나의 구매력을 움직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지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지혜가 용광로처럼 녹아든 거. 이거를 우리가 주식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물 한잔 하시고 하시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지혜가 용광로처럼 녹아든 주식시장을 이해하는 거. 이게 자본주의 작동 원리의 또 아주 꽃 중에 꽃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자본주의는 계속 파동을 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파동을 치는 걸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경기 변동을 단기, 중기, 장기 해서 한 2, 3년의 주기로 움직이는 거, 10년의 주기로 움직이는 거, 한 50년의 주기로 움직이는 거, 이게 결국은 주식과 부동산과 환율 이런 거의 움직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어떤 팩트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기 변동을 이해하고 경기 변동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요 내용도 따로 한번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하죠. 지금 뭐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뭐 좋은 거 없어요? 이거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그에 맞춰서도 질문을 해주시죠. 근데, 우리 이상구 이사님처럼 이런 자본주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신문에 대한 얘기, 금리와 채권에 대한 부분,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기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생각보다 잘 없어요. 네, 잘 없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청취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정보들을 이런 것들을 좀 원리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또 계속 해주시죠, 이사님. 네. 예. 그러면은 뭐 기본적인 뭐 작동 원리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네네. 예. 예. 예,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강의를 정의하는, 그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신자유주의는 끝났고,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는 불과 6, 7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향후 20년 이상, 케인즈의 시대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이 관성의 법칙을 멈출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는 성장보다는 분배를 강조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을 계속 잡아먹게 돼요. 그래서 저성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불가피하고요. 네. 저성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더 줄어들게 되고 그렇지. 우리의 기대 수익도 이제는 낮춰야 됩니다. 많이 낮춰야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이 욕구들은 점차적으로 또 강해지는 게 수정 자본주의의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요즘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요즘 만나시는 고객분들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대 수익률이 있으실 거잖아요. 예. 요즘 몇 프로 정도 기대를 하시던가요? 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과 네. 펀드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요. 네. 그 예전에는 그래도 주식 투자하면은
뭐 50% 더블 이렇게 쳐야 되지 않냐 네. 그런 말씀들 하셨는데 네. 요즘은 뭐 10% 20% 수익 내면은 참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대개 한 10%에서 20% 정도로 기대 수익이 좀 낮아지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뭐 직접 투자가 아니고 펀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고객분들 다 말씀하시는 게 은행 예금에 한 두세 배 정도 나왔으면은 참 좋겠다.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맞아요. 뭐, 그러신 것 같아요. 네. 6%만 나오면, 이거 좋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네네. 이게 이제, 이렇게 성장이 침체가 되면서 저성장임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하죠. 그러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저성장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편적인 복지를 원해요. 네. 그러면 이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만들 거냐? 네. 결국은 차별적인 증세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복지는 보편적으로, 증세는 차별적으로. 네. 이게 결국은 한계 상황이 다다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부는 세금이 안 거치는 거를 복지를 줄이지 못하니까 빚을 내게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채권을 남발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결국은 케인즈의 수성자본주의가 후기로 가면서 이 케인즈의 수성자본주의가 붕괴가 되면서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는 계기가 바로 채권 남발이 이루어지면서 정부가 급격하게 부실하게 되는 거죠. 네. 아직까지 한 뭐 절반 정도도 오지 않았고요. 우리나라도 이 케인즈의 수성자본주의의 관성의 법칙은 한 네. 절반 정도도 오지 않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변화에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자산관리의 대응 방식은요. 저는 두 가지 전쟁을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쟁을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는 전쟁입니다. 네, 네. 어떻게 하면은 이익을 많이 볼 것인가? 그렇지. 라고 하는 그런 수익률하고의 전쟁이 아니에요. 신자유주의와 같은 이런 성장 우선주의 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낼 것인가라고 하는 이익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손실 나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할 것인가? 네. 손실과의 전쟁이 오히려 자산관리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보편적인 복지는 증가를 하는데 저성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세금을 거둘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세금과의 전쟁도 뭐 큰 고민이지만 우리 투자가들도 그렇지. 여러 가지의 세금과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서 네. 세후 투자 수익이 어떠냐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세금과의 전쟁 말씀해 주셨는데 뭐 꼬내시가 항상 얘기하죠. 정세는 가소가 될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15.4%죠. 금융소득세가. 예. 근데 뭐 이사님 아시다시피 유럽 쪽이라든지 미국 쪽이라든지 이쪽에 보시면 40~50%예요. 이자 소득세가.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그 전철을 밟지 않겠습니까? 예, 이자 그렇습니다. 소득세가 뭐 주구장창 15.4%는 아닐 거고요.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후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이라는 부분들은 내가 자산이 없더라도 투자자라면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쭉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성장 시대의 자산 배분 전략은 네. 전략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고성장 시대, 이런 성장이 중요 시대는 그런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양도 차익을 얻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캐피탈 게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이게 자본 차익, 양도 차익을 얻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고성장 시대의 투자 전략이다 보니까 이런 캐피탈 게인을 얻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게 상당히 좋은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이자는 조금만 주면 돼요. 그렇지. 그런데 자본 차익은 아주 많이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성장 시대는 우리가 캐피탈 게인에 포트폴리오를 맞춰야 되고 레버리지도 적절하게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는 필요한데요. 고성장 시대라는 게 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적으로 몇 년 정도? 예. 그러면은 이번 금융위기가 있기 전 한 10여 년 동안의 우리의 투자 전략이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IMF 때부터 약 2018년 정도까지. 예, 그렇죠. 네. 그 시기에는 우리가 이제 캐피탈, 그래서 이 시기에 그 사세를
굉장히 확장을 시켰던 그런 증권회사가 바로 미래에셋이었죠. 아. 그 미래에셋의 투자 전략은 캐피탈 게인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의 펀드들은 우리는 캐피탈 게인에 초점을 맞춘 성장주를 가지고 수익을 얻겠다. 그래서 IMF 금융위기 이후에 미래에셋의 펀드들 그래서 뭐 인사이트 펀드라든지 또는 뭐 디스커버리라든지 네. 이런 펀드들이 굉장히 많은 자금들을 끌어들여서 미래에셋이 삼성의 그 이 마켓쉐어를 누르고 넘버 원까지 올라섰었죠. 네. 그런데 이런 그 고성장 시대가 저물게 되니까 미래에셋의 사세도 기울기 시작을 해서요. 그렇지. 지금 저성장 시대에는 이 대출을 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자를 깔고 가거든요. 네. 그 비용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데 그 비용을 감당하고 나서도 그 양도 차익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저성장 시대에는 양도 차익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으면은 수익이 나는 거. 네. 이걸 우리가 이제 인컴 게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인컴 게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저성장 시대에는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수익을 좀 얻더라도 시간이 길어지면은 네. 대출 비용이 상당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성장 시대에는 부동산인 경우에도 우리가 양도 차익을 얻는 아파트라든지 이 토지라든지 네. 이런 거보다는 임대 소득에 초점을 맞추는 쪽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네. 주식 같은 경우에도 미래에셋의 성장주 펀드보다는 네. 뭐 신영이라든지 한국밸류, KB밸류 이런데 기본적으로 배당을 인컴으로 깔고 가는 네. 이런 쪽에 이 배분을 해야 될 거고요. 네. 채권도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자가 나오는.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양도 차익은 안 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익을 좀 나는 거. 근데 네. 이 수익이 아주 많이 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아주 많이 나지 않다 보니까 이자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깔고 가는 그런 투자 방식은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바로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는 그런 자산 배분 전략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펀드 판매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주 펀드보다는 이제 가치주, 배당주, 그리고 산업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중국이라는 신흥국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자체도 중간재 산업 자체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같은 맥락과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희는 조금 4, 5년 정도 비율을 말씀드렸다면 이사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틀에서 한 20년 중기 대순환 정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좀 굉장히 좀 유익한 정보인 것 같고요. 어떠세요, 이사님? 지금 이제 배분 전략까지를 좀 말씀 좀 해 주셨는데,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예. 딱 마지막으로 당분들 게 딱 하나 있다면 뭔 것 같아요? 어떤 거를 하나 좀 찝어 주시고 싶으신가요? 네. 예. 마지막으로 네. 우리 이제 청취자분들께 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이제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 내용입니다. 손실과의 전쟁을 해라. 네. 어떻게 하면 이익을 얻을 것인가라고 포트폴리오를 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을 것인가. 네. 그래서 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나 투자하지 않고 네. 현금으로 다 바꿔서 내 금고에 넣어놓겠다. 네, 또는 은행의 예적금에 넣어놓겠다. 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손실과의 전쟁의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게요. 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가 우리의 수익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그런 손실과의 전쟁.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낼 것인가 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그렇지. 향후에 좀 이제 말씀을 또 이제 드리겠지만 경기의 순환주기에서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금리를 올려서 네.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금리를 올리고 나서 세계 경제는 조금 더 갈 거예요. 네. 그 이후에 미국이 돈을 찍어서 푼 후유증에 의한 자산 가격의 붕괴가 또 한번 일어날 거거든요. 네.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잠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은 손해보지 않고 어디에 돈이 꽉 묶이지 않고 이 손실과의 전쟁으로 유동성 있는 자금들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야,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안 까먹으면서 일단 버티자 이거지. 그 기회는 올 거니까. 예, 그래서 4시간 동안 4강에 거쳐서 자본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안면 강의해 주신 이창구 이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방송 관련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사님한테 개인적으로 그 취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스토리.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간략하게 노트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좀 정기적으로 이사님이랑 같이 이제 경기 시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신데 다 주북구구식이야. 그리고 금융권에 대한 신뢰도도 좀 많이 깨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모르니까 많이 또 당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고객분들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게 제 역할이라 생각 들고요. 관련돼서 이창구 이사님이랑 다시 한 번 더 정기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